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제 3시간가량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협박했고요. 미군은 하르그 섬의 군 시설을 맹폭했습니다. 이란은 아직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직접 소통 채널을 끊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국제 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이미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영주차장 차량 오부제도 시행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KDI는 우리 경제 전반, 그러니까 물가,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부정적인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하르그 섬과 교량을 공습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압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은 시민들이 발전소와 교량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방패로 맞서면서 별사항전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중동 밖까지 공격하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소멸 위협 이후에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며 중재국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인데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가 시행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차번호 끝자리 3번과 8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중동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오늘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이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파키스탄이 트럼프의 협상 시한 2주 연장을 촉구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이 협상 시한 2주 연장을 촉구했다고요? 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SNS를 통해 외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 형제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상응하는 2주간 선의의 표시로 개방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파키스탄이 새롭게 제시한 2주 휴전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매체들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시한을 2주 연장하는 파키스탄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부도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2주간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을 3시간 앞두고 2주 휴전안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확전을 피하고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협상 마감 시한, 마감일에 이란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최후 경고를 또 날렸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12시간 정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려서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은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47년에 걸친 착취와 부패, 죽음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미 동부 기준으로 7일 오후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8 o'clock Eastern Time, and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burning, exploding, and never to be used again.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에서 협상 타결 여지도 여전히 남겼습니다. 이란에서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덜 급진적인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혁명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껏 쓰지 않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이란 압박에 힘을 보탰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hy we're negotiating so aggressively, but fundamentally the ball is in the Iranians' court. Now, we've got tools in our toolkit that we so far haven't decided to us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an decide to use them, and he will decide to use them if the Iranians don't change their course of conduct. 미국은 말 폭탄뿐 아니라 군사 공격 강도를 높이면서 이란을 압박했는데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섬 군시설을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격했습니다. 백악관은 하르그섬 공습은 군사 목표에 한정됐고 에너지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을 두고 핵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백악관에선 부인했네요. 네, 문명 파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 등 과격한 발언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런 추측을 곧바로 일축했습니다. 백악관 신속 대응팀은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SNS 글을 링크하면서 부통령의 발언 중에 그것을 시사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무엇을 할지는 대통령만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공격을 실행하면 중동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과 파트너들의 기반 시설을 타격해 앞으로 몇 년간 석유와 가스 공급이 차단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보복 대상을 정할 때 큰 절제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고려 사항이 제거됐다면서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명 소멸 위협에 즉각 반발하면서 미국과 직접 소통 채널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이란이 오늘 아침 미국과 소통을 단절했다며 불만과 저항의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با ادبیات تحقیر، با ادبیات توهین، با توهین به یک ملت بزرگ، با توهین به ملتی که چند هزار سال پیشینه داره که به توافق نمیشه رسید. 다만 대화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며 중재국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소멸 발언에 대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막판 합의냐, 전쟁 확전이냐, 중대 기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등 중재국이 제시한 45일 휴전안에 이어 새롭게 제시된 2주 휴전안 등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이 중재안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면 미국의 대규모 기반시설 공격에 따른 확전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시설 타격 단행에서 물러서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어떤 식으로든 완화하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We have to have a deal that's acceptable to me. And part of that deal is going to be we want free traffic of oil and everything else. 이란은 영구적인 종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지렛대 효과를 확실히 알게 된 이란이 당장 전면 개방은 안 해도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부분적, 단계적인 해결에 동의한다면 긴장 완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과 이란의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반격이 이어질 경우 중동은 물론 전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에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동의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주요 철도와 교량을 공습하기 시작했고 이란도 곧바로 사우디 최대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후 통첩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 민간인들을 향해 열차 이동을 자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철도망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발표 직후 이란 중부 지역에 있는 철도 교량을 공습해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철도망이 혁명수비대의 무기 수송이나 밀수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화학 단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습하자 곧바로 보복에 나선 겁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7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는데 파편 일부가 시설 주변에 떨어지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추가 공격을 우려해 사우디와 바레인을 잇는 초대형 교량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 교량은 바레인과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로 이란이 잠재적 보복 대상으로 지목한 걸프 지역 8개 교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서부에 있는 석유화학 시설을 추가로 공습했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양측의 공습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만큼 중동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파국을 막으려고 하는 중재국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완전한 파괴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는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이라크 외무장관들은 연쇄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집트는 별도로 미국 협상팀의 창구인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도 통화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과 접촉한 튀르키예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Silahların susması ve müzakereye alan açılması için eğer iğne ucu kadar şans varsa 이란 쪽에서도 다소 진전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는 SNS를 통해 파키스탄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중재국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협상팀은 당장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강경파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비둘기파처럼 보인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중대한 양보를 받아내지 않는 한 휴전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중동에서 시작했는데 경제적인 타격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중입니다. 이번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원유와 나프타 같은 핵심 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 우리 에너지 기업과 함께 현지를 찾아가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나라 모두 산유국인 동시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원유 수출길을 확보하고 있어 대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대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원유도 상당량을 확보했다며 중동 사태가 우리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불안 상태는 이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수급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요소수,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공급 동향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대가로 우리 선박을 빼내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인도적 지원은 어디까지나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섣부른 협상이나 접촉 역시 이란의 전략에 한국을 소모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다른 나라들과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의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앞서 나간 얘기라며 이번 1차 추경의 심의와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란 전쟁은 국내 여러 분야, 사실상 모든 분야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수출길은 막혔고 폭등하는 유가 부담에 전세버스는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기지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물류창고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갈 수출 화물이 선적을 앞두고 있지만 중동행 화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쟁으로 백길이 막힌 탓인데 일부 기업들은 궁여지책을 찾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오만의 항구에 화물을 내린 뒤 육로를 이용해 옮기는 실정입니다. 운항이 취소가 된다든지 도착이 급포트로 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운임도 기존에 발생하던 가격 대비해서 2~3배씩 또 화주분이 추가 부담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에 전세버스 9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수송한 뒤 시동을 끄고 대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버스 업체들은 회사 통근 등을 제외하곤 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유값에 버스 대절비도 오르며 학교나 단체 등의 전세버스 이용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전세버스 한 대당 월 유류비는 380만 원 정도였는데 유가 폭등 이후 42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운행은 하면 할수록 회사에 더 위기가 있고 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가동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가 우리 수출업계와 운송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틈탄 의료용품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병원과 의원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비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의료단체와 매주 회의를 정례화한 정부가 대국민 합동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나프타를 비롯한 석유화학 원료 부족이 플라스틱 약통 등 주로 소모품 품귀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요와 생산, 유통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기업 원료 보유량과 생산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보건의학단체와는 현장 부족 물품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석 달간, 주사기와 주사침은 한두 달까진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로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산업부에도 의료용품 나프타 우선 공급을 요청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형 병원보단 그때그때 소모품을 구매해 쓰는 소규모 병의원 어려움이 클 거라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평소처럼 필요한 만큼만 비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평상시에 쓰시던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개별 기관마다 그렇게 각자 노력을 하시면 정부의 이런 대응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익을 위한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엔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위법이 포착되면 즉시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여야 대화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대화에서는 추경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현안, 개헌 같은 여러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내내 사회자처럼 여야 수장을 중재하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은 여야 수장은 의제가 없다는 예고답게 예민한 주제에 굵직한 현안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살인이란 표현을 써가며 명명백백 진실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기소, 이것은 범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정조사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보는 시각도 정반대였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이 무인기에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이 즉각 화답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금 노선이 맞느냐고 비꼬았지만 민주당은 외교로 K민주주의 회복을 보여줬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도 안 도왔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중동 전쟁의 어려움도 대통령님의 탁월한 외교적 역량과 뛰어난 정책 집행 능력으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장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은 반대고 개헌 논의 전에 중임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건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웃는 얼굴과 뼈 있는 발언이 오간 자리 살얼음판 회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자초했습니다. 과거 악수 패식 논란을 기억한 듯 기념 촬영부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고 두 분이 어제도 손을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연습 한번. 먼저 발언한 이후 애태우던 장 대표에겐 이런 말로 다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약간 우울하시죠? 반박을 당해가지고.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여야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여야정 대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견을 확인한 국정조사부터 곧 정점에 다다를 추경안 심사까지 웃음기가 오래가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과 박상용 검사 선서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윗선 규명을 외치며 박 검사 구속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별도 청문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박상용 구속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 국조투기 소속 범여권 의원들. 회의장에서도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흔들며 검사 대변인 노릇을 하느냐, 작전회의할 거면 나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밖에서 인사하고 보십시오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국민의힘은 의협심 있는 검사가 입법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걸 격려했을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의 목적은 결국 대통령 공소 취소와 죄지우기 아니냐며 민주당이 집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공소 취소를 검찰의 팔을 비틀어서 하겠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항의를 이어가다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떠났는데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련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회의장을 떠난 제1야당 곧장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단독으로라도 공소 취소와 재판 조작 시도를 규명하겠다며 박상용 검사를 유일한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를 없애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더 큰 범죄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보복성이라고 주장했고 검사로서의 사명을 설명하며 불의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5년간 검찰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무도한 공소 취소를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 띄우기는 윤어게인이자 한동훈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검찰을 때릴 때마다 이른바 스타 검사가 탄생했다는 건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 과정에 손 대표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 그리고 나트륨 정제소를 허가 없이 운영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표가 승인하고 지시한 것 맞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화재 경보기 알림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누군가 경보기를 임의로 끈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견된 불법 증축 공간은 지난 2015년 하반기쯤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를 진행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는 참사 발생 18일 만에 공장 인근 문평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 대표와 딸이 분향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 측 대응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전공업 사측과 저희 유가족과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오직 변호사 통해서만 지금 합의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것도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연말까지 문평공원에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추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대낮에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SNS에 환전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교차로 모퉁이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남성 여러 명이 한 남성을 양옆에서 강제로 붙잡고 차 쪽으로 끌고 옵니다.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 길거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이 납치된 겁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큰 길 쪽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당시 학교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은 대낮에 벌어진 납치 사건이 믿어지질 않는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연히 불안하지. 이런 일이 누가 여기서 생기려니 생각도 못하고 불안한겨. 이게 불안한 거지. 사람이라는 게 여기 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일당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대구의 한 아파트까지 이동해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감금됐던 아파트에 거주하던 외국인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SNS에 베트남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무사히 구출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차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민희 의원 차량 타이어에 젓가락이 박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차량은 전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의원실 직원이 운행 과정에서 타이어에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을 확인했고요. 정비소 점검을 통해서 금속 젓가락이 타이어에 꽂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바탕으로 주행 중에 젓가락이 박힌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면서 무인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0대 A군 등 소년원 동기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잇따라 SUV 2대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무인 점포에서 현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을 확인해 훔쳐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 일대 무인 점포 3곳에 들어가 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현금을 훔쳤는데요. 이 가운데 한 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한이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정부는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거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는 한밤에 내놓은 이례적인 심야 담화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여정은 이 대통령에 대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란 정식 호칭을 사용한 것도 처음인데 정부도 이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며 평화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이 대통령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단절의 벽을 더 높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는 여전히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여정은 우호적인 반응을 담은 이번 담화에서조차 남측을 향해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담화의 행간에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하루 전 국회 보고에서 대남통인 장금철이 외무성 제1부상과 대남기구인 10국장을 겸직한 점에 주목하며 향후 대남 사업에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강원도 원주 제8 전투비행단을 찾아 기지 내 유류 수급 현황과 에너지 절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전투력의 축이라며 안정적인 유류 관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군 소속 전체 대대장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며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고요. 전북 장수구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다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4.2도, 대전은 1.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아지며 날이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이 3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시한을 2주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는 상응하는 선의의 표시로 호르무즈 해협을 2주 동안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하르그 섬과 교량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며 압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시민들이 발전소와 교량 주변을 둘러싸는 인간 방패로 맞서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중동 밖까지 공격하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수용차 5보제가 2보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보제가 시행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차 번호 끝자리 3번과 8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중동 사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2주 동안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이란 고위 권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SNS를 통해 외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 동안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이란에는 2주 동안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가 앞서 제시한 협상 시한은 미 동부 시간 7일 저녁 8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9시입니다. 백악관은 파키스탄이 제시한 2주 휴전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은 악시오스 등 미 매체들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SNS를 통해 외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기한을 2주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입니다. 트럼프는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거듭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여전히 협상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휴전이냐 확전이냐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신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란과 최종 협상 시한을 12시간 남기고 자신의 SNS에 남긴 문구입니다. 오늘 밤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47년간 이어온 착취와 죽음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최종 시한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9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쩌면 혁명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에서 새로운 협상 주체가 나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벤스 미 부통령도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We're going to find out, bu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negotiation between now and then, and I'm hopeful that it gets to a good resolution.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작전 성과를 과시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להפך, הם נועדו להחליש ולקטוש את משטר האימים שבדכא אותם מזה 47 שנים.
트럼프의 문명 소멸 위협 이후 이란은 미국과 직접 소통을 중단했지만 중재국을 통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با ادبیات تحقیر، با ادبیات توهین، با توهین به یک ملت بزرگ، با توهین به ملتی که چند هزار سال پیشینه داره که به توافق نمیشه. 유엔 안보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바레인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됐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후 통첩 시간을 앞두고 이란의 하르그 섬과 교량 여러 곳을 폭격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발전소와 교량 주변을 시민들이 둘러싸는 인간 방패로 맞서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미군이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 5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 공습인데 이번에도 석유시설은 공격 목표에서 제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이란에 대한 총공격 시한을 앞두고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And he said very clearly, we're not going to strike energy and infrastructure targets until the Iranians either make a proposal that we can get behind or don't make a proposal, but he's given them until Tuesday at 8 o'clock. So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 열병합 발전소 주변을 국기를 든 여성들이 둘러쌌습니다. 북부와 서부의 주요 화력 발전소도 시민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이란 관영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몸으로 막는 인간 방패가 되겠다고 나온 시민들입니다.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이란 국민 1,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고 자신도 희생할 거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من از همه جوانان، ورزشکاران، هنرمندان، بچه‌های دانشجو و دانشگاهی و اساتیدمون دعوت می‌کنم فردا سه‌شنبه ساعت 2 ظهر دور نیروگاه‌هایی که داشته و سرمایه ملی ما هستند. 이란 주요 도시의 교량과 철도 등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숨지고 일부 도시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반격의 범위를 중동 밖으로 넓히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이란의 종교도시 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외신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모즈타바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채 치료를 받느라 이란 정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곰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시아파의 이슬람 성지인데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모즈타바가 머무는 곳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최후 통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아덴만에서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란의 결사항전에 나설 경우 위태로워질 수 있는 홍해 우회로 입구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비상경보와 함께 중국 군함 편대가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해적 소탕용 헬기가 정찰 비행에 나서고 바다에 떠있는 기뢰를 함포로 명중시켜 제거합니다. 적 함정은 물론 육상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130mm 주포도 불을 뿜습니다. 主炮是对海打击的主要火力，也是反海盗的关键手段，必须做到精准命中、快速毁伤。 상선과 유조선 보호 임무를 띈 중국 해군의 48번째 항행 호위대가 아덴만에서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공격수인 구축함과 호위함의 장기 작전을 뒷받침하는 보급함의 모습도 노출시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굴복을 종용하는 최후 통첩과 맞물린 시점입니다. 이란이 결사항전에 나설 경우 위태로워질 수 있는 홍해 우회로 입구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앞서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아라비아 해역에서 연합훈련도 벌였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양국은 선휴전 후 협상으로 요약되는
5개 항의 평화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中方欢迎一切有利于和平的努力，支持巴基斯坦积极开展斡旋。 중러 외교수장 간 전화 통화 뒤엔 유엔 안보리의 호르무즈 결의안 수정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무력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강경 조항의 수위를 낮춰 사실상 이란을 돕고 미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공공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오늘부터 2부제로 한층 더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 1만 1천 개 기관이 대상인데요. 장애인과 임산부 동승차량, 전기 수소차 등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고요. 시행 취지를 반영해 민원인 차량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하며 국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일보다 12.4원 오른 2,002.7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선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지난 2022년 7월 25일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구형량보다 8년이 높았던 1심 선고 형량이 죄질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검 구형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달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건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1심 선고형은 한 전 총리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고 맞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민 경제와 대외 신인도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아내 등 가족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는데 공직자의 양심에 비추어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한 달 뒤인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서와 관련해 또 다른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그 대상에 올랐는데요. 특검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두 사람의 주거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증, 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되어 집행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요구한 공사비를 대통령실이 검증 없이 무단으로 지급했다고 의심된다는 겁니다. 특검은 업체가 요구한 금액이 당초 관저 공사에 배정된 것보다 많았는데 비용 도출에 도면 등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첫 강제 수사로 관저 공사 업체 변경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관저 공사 전반에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 측 구형과 최종 의견, 또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오늘 배우 박성웅 씨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 씨가 다른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식당에서 우리에게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의 아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A군은 지난해 김 감독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아버지가 다른 이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검찰은 A군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날이 제법 쌀쌀했죠. 반짝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더니 어제는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무주 설천봉은 영하 6.9도, 고성 향로봉 영하 5.8도, 파주 영하 3도 등 산간과 일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3도로 그제보다 6도가량 낮아지는 등 전국 곳곳이 그제 아침보다 5에서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맑은 햇살 덕에 대부분 기온이 10도 이상 올랐지만 오늘 아침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상층 찬 공기의 중심이 동쪽으로 점차 빠져나가면서 8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지난 주말처럼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9일은 저기압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다소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다만 상층의 찬 공기는 강하지 않아 6일과 같은 우박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와 비 피해 예방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박이 쏟아진 전남 지역 농작물의 피해가 800헥타르를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그제 오후에 내린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 면적이 나주는 742헥타르, 무안은 50헥타르 등 총 802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물별로는 벼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양파 피해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이 최고령 최소 경기 1,500 탈삼진 기록을 세우며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SSG를 상대로 6회까지 삼진 10개를 뽑아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류현진이 1회 에레디아에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져 삼진을 잡아냅니다. 만 39세로 최고령 246경기로 최소 경기 1,500 탈삼진 기록을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산 7번째, 최고령은 송진우,
최소 경기는 선동열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회 최정에게 투런포를 얻어맞았지만 류현진의 삼진 행진은 매이닝 이어졌습니다. 6회 중심 타선인 최정과 김재환, 고명준을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고 선발 임무를 마친 류현진은 6이닝 2실점, 탈삼진 10개로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속구의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등 삼진을 잡아낸 구종만 5개였습니다. 제구랑 상대 수싸움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오늘 구석은 낮았지만 그 각도랑 스핀이 좀 눈에 보이기에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서. 2회 문현빈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낸 한화는 3회 본래 3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의 밀어내기로 동점. 하주석이 2타점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6대2로 패한 SSG의 연승은 4경기에서 멈췄습니다. KT 고영표도 5회까지 삼진 9개를 곁들이며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켜 시즌 첫 승리를 낚았고 롯데는 7연패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3대1로 끌려가던 8회에 5점, 9회에 넉 점을 뽑아내며 기아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영우는 친정팀을 상대로 8회 1타점 2루타, 9회엔 석점짜리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LG는 NC를 2대0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고 키움은 배동현이 선발 2연승을 기록하며 두산에 5대2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요람이 될 코리아 풋볼 센터가 오늘 공식 개관했는데요. 시설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이제는 구수를 꿰는 인적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차례입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만 5천 평에 4천억 원이 넘게 투입된 코리아 풋볼 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 멤버를 포함해 각급 대표팀 감독, 전현직 축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코리아 풋볼 센터는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3,200석의 미니 스타디움을 포함해 축구장 11면을 갖췄습니다.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남녀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훈련장으로 활용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더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관 기념으로 18세 챔피언스컵 오상고와 영생고의 결승 경기가 열렸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파주 대표팀 센터에서 월드컵 4강 역사를 이룬 것처럼 천안에서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평가전에서 2연패한 대표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월드컵은 항상 어려운 무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세, 20세 선수들이 탄탄해진다면 4강 이상의 그 목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풋볼센터의 개관으로 축구 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 경쟁력은 갖춰졌습니다. 내일의 한국 축구를 빌드업한다는 슬로건이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이제 구슬을 꿰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찰과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정서적, 물리적 고립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태를 조기 진단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1,090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에 나섭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8살 신용천 씨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뇌졸중으로 장애가 생긴 뒤 사람을 만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뀐 삶이어서 좀 마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최대한 안 나갈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7년을 버티다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찾았고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갖춘 취업 준비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 씨처럼 사회에 발을 내딛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은둔 청년은 서울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정서적, 물리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도 19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서울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이 은둔 고립 상태에 있는 건데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1,090억 원을 투입해 고립 운둔 청년 91만여 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조기 진단에 초점을 맞춰 고립 예방센터 등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검사와 부모 상담을 제공합니다. 부모 교육도 지난해보다 10배 늘려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고립 운둔 상태에 빠져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부터 먼저 함께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가족 단위에서 심리 회복 지원에도 나서 대학가나 학원가에 청년 마음 편의점 5곳을 열어 쉼터로 운영하고 정신 고위험군 청년을 전담하는 마음 클리닉을 은평병원에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 기지개 학교를 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턴 경험 기회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였는데요. 막판에 S&P 500과 나스닥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름폭도 낙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관망 장세였습니다.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건 역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이 이제는 2시간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입은 참 거칩니다. 오늘 밤 한 문명이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을 했는데요. 이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중동 밖까지 보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2주 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 심리를 약간이나마 되살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물가 지표는 나빠지는 중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한 앞으로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앙값이 3.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 중심에는 당연히 휘발유 값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들은 미리 물건을 사두거나 회사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죠.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고 통화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의 특징주로는 인텔을 꼽아봤습니다. 간밤에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인텔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칩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된 겁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에 인텔이 합류한 것은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테라팹이라는 프로젝트 자체는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생산 규모는 물리적인 한계를 무시한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인텔은 반도체 제조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실력을 경쟁사에 많이 뒤처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반도체 가격을 낮추려는 일론 머스크의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테라팹은 대단한 도전이긴 하지만 위험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3.9도로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밑돌며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9도, 대전 0.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춘천은 영하 0.4도, 안동 영하 1.3도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또 산간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까지 오르며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 주말 낮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